마음의 힘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알게 된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힘과 통제력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 뇌가 우리의 행위를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위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뇌과학을 다룬 책들을 보면 우리가 행동을 하기 전에 뇌가 아주 짧은 순간 먼저 행동을 결정하고 예상한다는 것이 실험을 통해 밝혀져 있다. 즉, 명령을 내리는 주체는 뇌이며 인간의 자유의지는 사후에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수단일 뿐이거나 단순히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경과학자들에 따르면 우리가 자신의 정신을 의식적으로 통제한다는 느낌은 언어 중추를 담당하는 좌반구 뇌가 만들어낸 착각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이 인간은 결코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고 못 박는다. 당신의 직업이나 소유물, 계획, 믿음, 자아상, 소망, 그리고 그 밖에 무수히 많은 것들이 소유하고 존재하고 원하도록 훈련된 믿음과 가치관의 결과라면 어떻겠는가? 내가 전적으로 나의 마음이 스스로 움직여서 무엇을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많은 부분들이 누군가의 의도 속에 나온 결과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왠지 모를 억울함이 생긴다. 인간은 패턴의 노예다. 이 패턴은 과거로부터 물려받고 길들여진 문화나 정서 등을 일컫는다. 이것이 사람들 안에서 무의식화된 기제로 작용하면서 의식을 점유하는 것이다. 선택과 결정이 의식이 아닌 무의식에 따라 이뤄진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인간의 자각력과 책임성이 더욱 확장돼야 함을 의미한다. 선택과 결정이 의식이 아닌 무의식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 이 부분이 중요하며 위험한 부분이다. 사람을 조종하고 싶은 자들에게는 이 사실이 충분히 매우 유혹적인 부분이 될 테니 말이다. 마음의 끈을 잡아당기고 행동의 버튼을 누르며 취향을 정하고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 이뤄지는지 알 필요가 여기에 있다. 나도 모르게 나쁜 권력자나 자본 권력에 휘둘리고 조종당하고 싶지 않고 혹시라도 그렇게 속수무책 휘둘리는 인생이 될까봐 걱정이 된다면 우리는 내 마음의 끈을 잡아당기고 행동하라고 부추기며 나의 취향이 정해지고 내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이루어지는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야 속지 않을 수 있고 알면서도 어떨 때에는 어느 정도 속아줄 수 있으니 말이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조종된다는 사실은 참을 수가 없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조종하는 사람이나 물건 혹은 시간과 장소를 짚어본다면 자신의 의식을 확장하고 정신력을 향상시키며 삶을 개선하고 건강과 수명을 포함해 그 밖에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기막힌 기회의 장이 펼쳐질 것이다. 마음의 힘은 무한해서 건강과 부, 사랑 등 우리가 꿈꾸는 것들은 물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병이나 가난, 외로움까지도 불러온다. 긍정적 사고와 마음의 중요성이 여기에도 있는 것 같다. 좋은 말과 긍정적인 생각뿐 아니라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어 되뇌이고 의식적으로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군대가 병사들의 몸을 통제하듯 선전으로 여론을 조목조목 다스릴 수 있다. 과거에는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잘못된 행위의 정당성을 설득하기 위해 공공연하게 선전이 사용됐다. 이 글에 반박할 수 없을 것이다. 믿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론에 의해 그리고 군중 심리에 의해 생각을 바꾸고 행동하고 움직이게 되며 그 중심에는 우리를 그쪽으로 몰고 가고 싶어하는 양치기 같은 권력자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몰고 가는 대로 몰려가는 양떼와 같다. 자존심이 상한다. 그래서 나쁜 양치기가 몰고 가는 쪽으로 생각 없이 끌려가고 싶지 않다. 권력자가 양의 주인이라면 양치기는 권력자의 손발을 맞추는 언론이다.
그 언론이 이끄는 대로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양치기가 외치는 대로, 양치기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대로 쳐다보면서 쫓아간다. 그렇게 권력자가 원하는 대로 이용당하다가 털이 벗겨지고 가죽이 벗겨지는 처지가 되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 자유에 따라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거대한 권력을 행사하는 독재자 또는 상대적 소수 집단의 지배를 받는다. 가장 단적인 예가 전쟁에 참전하는 군인이란 생각이 든다. 사실 인간 개개인에게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있을까? 그러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는 게 아니다. 권력자가 부추긴 중호심과 권력자가 심어준 사명감을 어깨에 얹은 채 가장 소중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며 일면식도 없는 타인을 죽이는 살인을 하는 것이다. 남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는 서바이벌의 한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한 처참한 현장에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누가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싶겠는가? 더구나 그 생명부지의 타인을 죽고 죽이는 그 싸움의 근본 원인은 자신의 감정이 아닌 권력자를 위한 것인데, 그 권력자의 자존심을 위해 왜 고귀한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냔 말이다. 마음이 차분한 상태에서 물어보라. 그 누가 전쟁을 좋아하는지, 그 누가 전쟁터에 나가서 직접 개고생하며 싸우다 죽고 싶은지, 더구나 자신도 아닌 남인 권력자를 위해서 말이다. 자신이 싸우고 자신이 죽을지 모르는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 원리로 민주주의는 대중을 통제하고 여론을 조종하는 법을 아는 소수 엘리트에 의해 운영된다. 버네이스. 권력이 없는 나로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나 또한 지배를 받는 피지배자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 가깝다.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다수의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살살 달래가며 착취하고 지배하고 싶은 소수의 권력자들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간판만 내세워 걸고 실상은 권력을 계속해서 독점하고 싶어하는 탐욕을 유지하려다가 패배하고 뺏기고 또다시 탈취하고 그랬던 역사의 반복이었을 뿐이다. 대한민국은 왕정국가에서 식민지를 거치고 대통령을 투표로 뽑는 국가가 되었는데, 소수의 탐욕 많은 권력자들이 법을 어기고 바꿔서 십수년을 해먹고 그러다 쫓겨나고 또 그 자리를 차지해서 십수년 독재 왕노름을 하다 총 맞아 죽고, 또 그 자리에 더욱 탐욕스러운 권력자가 불법으로 탈취해서 기간을 어기고 왕노름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인자에게 물려주고 커튼 뒤로 사라진 그런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그 커튼 뒤에서 계속해서 탐욕의 집단을 키우고 대를 이어가며 사육을 위한 권력 노름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 권력이 언론을 지배함으로써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그 언론의 의도대로 놀아나면서 필시 처벌받고 사라졌어야 할 탐욕의 권력이 불법을 저지르고도 멀쩡하게 힘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잘못된 언론의 역할로 많은 국민들이 그 사실을 알 수 없게 되었다. 순종 전문가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누군가를 설득하고자 할 때는 언제나 취약함이나 부족한 부분, 충성심 등을 자극한다. 어떤 제품이 무섭고 폭력적이고 만족감을 주고 성적이라면 그것은 팔린다. 신문자는 진술자로부터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고 보통 사람들과 미세한 차이로 다르게 표현되는 진술자의 언어를 알아채도록 훈련받는다. 프로파일러들이 이러한 신문자에 해당할 것이다. 조종을 피하려면 진술을 살펴봐야 한다. 진술을 할 때 은연중에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아주 골치가 아픈 일이다. 미세한 차이를 놓치지 않아야 할 테니까 말이다. 그런데 많은 자본 권력과 정치 권력이 다수의 국민들을 조종하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스스로 그 조종을 벗어나려면 그들의 진술에서 미세하게 발견되는 더러운 진실을 알아채야 하는 것이다. 얼마나 머리가 아프고 귀찮은가. 그러나 우린 선택해야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골치가 아프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마음 편하게 살면서 그들에게 속절없이 착취되고 이용되어지거나, 또는 골치는 좀 아프지만 면밀하게 그들의 진술을 살펴서 그들이 파놓은 덫을 최대한 피하면서 최대한 덜 이용당하고 조종되면서 살아가던가. 그
그리고 나는 그것에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조종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숫자의 힘으로 뭉쳐서 이 나쁜 권력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혼쭐 내주는 순간을 맞이하고 싶다. 함부로 우리를 개돼지로 여기지 말라고 단 한 번이라도 따끔하게 알아채게 하고 싶다. 그러려면 깨어있는 주권자 국민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10%의 지배자와 90%의 피지배자를 양성하는 공교육. 최초의 의무교육 제도는 1819년 프러시아에서 시작됐다. 이 제도는 3단계로 나뉘어 단계별 교육이 시행됐다. 이 단계는 세 종류의 다른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됐다. 퇴임한 교사이자 작가인 존 가토에 따르면 1단계는 지배자가 되기 위한 학생들, 2단계는 지배자의 조력자나 의사, 변호사 등과 같은 전문가가 될 학생들, 3단계는 피지배자가 될 학생들을 위한 수업이었다. 마지막 그룹 3단계는 권위에 대한 복종을 확고히 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받았는데 인구의 90% 이상이 여기에 속했다. 피지배자 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교육을 받긴 했지만 그 내용은 사고나 추론과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다. 물론 대다수 학생이 다양한 커리큘럼과 방식에 따라 수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어학, 예술 등을 배웠다. 하지만 다시 강조하건대 이른바 상자 내 상자를 형성하는 법만 가르쳤기에 실질적인 사고에는 전혀 쓸모가 없었다. 이 책에서 가장 현타를 많이 맞은 부분이다. 우리 보통의 부모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 내 자식 열심히 뒷바라지해서 성공시켜야지.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이 입시 문제에 열과 성을 다하고 학원과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자신의 자식이 좀 더 나은 삶을 살으라고. 그러나 미안하지만 그래봤자 우린 90%의 피지배자일 뿐이다. 몇 해 전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보고 나를 비롯한 많은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놀랬다. 저런 입시 컨설턴트가 존재하며 그들이 아주 극소수의 아이들을 권력의 중심이 될 엘리트 코스로 안내하고 있음을 보며 놀랐다. 그런데 그것을 이 책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그렇다. 우리가 사는 이 동네에서 부모들이 자기 자식이 이 사회의 엘리트가 되길 바라면서 아무리 날고 기는 학원을 다니고 하루 종일 학원에 뺑뺑이를 돌리면서 교육을 시켜봤자 이 사회를 이끌고 가는 엘리트들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끼리 정보를 독점하고 그들끼리의 카르텔 안에 뭉쳐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란 말이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무리 해봤자 아무것도 안 되는 절망만이 남은 것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자기들끼리만 헤쳐먹는 이 사회 자체를 바꾸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정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개개인도 그렇게 성공을 해야겠다며 똑같이 이기적으로 악전고투를 하면서 겨우 바로 옆 사람 하나 밟고선 주제에 성공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겨우 SNS에서 명품 하나 들고 좋은 곳에 갔다고 사치를 누리고 있다며 자랑하면서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질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악전고투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권력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짜놓은 판에 들어가서 우리가 죽겠다고 버둥거리느니 그러한 사회의 판을 바꾸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냐고? 이 사회를 바꾸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숫자의 힘으로 뭉칠 때 그것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한 표를 받아먹고 살고 싶어하는 정치인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고 싶을 테니까 말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왜 그게 안 되냐고? 개개인에게 던져주는 아주 작은 미끼를 덥석 물고 그 대가로 권력자에게 다시 권력자 맘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체계를 모방하는 곳이 생겼고 이 제도는 세계 각지로 수출됐다. 미국에서 이 제도는 1800년대 후반에 완전히 정착했고 극소수의 감독하에 번성했다. 학생의 사고를 통제하고 훈련한다는 점에서 학교 교육의 목적이 교육보다는 사회화에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공교육의 세뇌가 어떻게 활용됐는지 돌아가 보자. 세뇌가 얼마나 강력한 잠재력을 지닌 도구로 활용되는지 깨달을 것이다.
핵심 권력자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세뇌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공교육이 시작된 경위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많은 사로잡아 그들을 속이고 세뇌하는 것은 심리적 오만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심리적 경향을 가진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 옳다고 믿는다. 그 결과 진실을 탐구하려는 합리적인 노력이 무시된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자기 쇠뇌의 또 다른 형태이다. 1971년 스탠퍼드 대학의 필립 짐바도가 수행한 스탠퍼드 감옥 실험은 역할과 단체가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실험자들은 학교에 감옥을 설치하고 대학원생 지원자들을 교도관과 죄수로 나눠 짧은 시간 동안 지내기로 했다. 그러자 죄수에 대한 절대 권위와 권력을 부여받은 교도관은 그야말로 짐승을 방불케 하는 가학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인간이라는 것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취약하고 형편없는지 알 수 있는 실험이다. 자신이 교도관의 역할을 맡았다는 것만으로 그 권력에 취해서 타인에게 끔찍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할 수 있는 짐승이 되어버리는 것이 너무도 쉬웠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나쁜 권력자가 인간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착취하기 위해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 실험의 교도관과 같은 권력을 부여하고 허락한다면 그들도 서슴지 않고 타인을, 국민을 살상할 수 있는 것이다. 제주 4.3에서 잔인하게 사람들을 살인했던 서북 청년단이 그러했고 여순 반란 사건에서도 그러했고 광주에서 계엄군들이 그러했다. 이 얘기가 이미 지나가 버린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역사일 것 같은가? 그렇지 않다. 최첨단을 달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떤 나쁜 권력자가 몇몇 사람들에게 미끼를 딸랑이며 승진과 재산의 이익을 보장해주면서 조종한다면 기꺼이 그 미끼를 물은 자들이 얼마든지 힘없는 시민들을 짓밟을 수 있고 폭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온갖 못된 짓을 하고도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줄 모르고 그저 그깟 슈퍼챗에 취해 있는 유튜버들을 보라. 고민하지 않고 살면서 속절없이 이용되고 착취되어지고 결국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평생 일만 하며 살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에서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각자가 바라고 꿈꿔왔던 사회를 위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비판적인 사고로 현실을 바라보면 좋겠다. 무엇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가?